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현주 뉴스마터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지금 대통령 정부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부분인데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 관련해서 의료계와 정부의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기존 발표했던 2,000명 증원 유지 방침 그대로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서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였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강경하게 덧붙였는데요.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시도 의사 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2.6km의 피켓을 들고 행진했는데요. 이날 향후 의료계 집단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등 투쟁에 더욱더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떠난 상태였지만 이렇게 되면 개원이들까지 합세해서 의료 공백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겸직 해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 병원 교수의 상당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인 겸직 교수 신분입니다. 이들이 학교 강의만 하는 걸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공의들의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면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개업한 의사들도 사실은 이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모집하고 성금을 내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당신네 병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좀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 400명 정도 늘리겠다고 했다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었는데 그때는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히 할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우리는 더 세게 한다. 이게 이제 정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것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내지는 뭐 그 정도로 정부가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던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계속해서 하기로는 했다는 거죠. 네. 자, 병원 및 진료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라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응급실 운영은 축소됐고 앞으로 수술과 진료 축소폭은 더욱더 커질 전망인데요.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공의 업무 공백에 따라서 이미 수술의 50%를 축소한 상태고 서울 아산병원은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 첫 주에 수술을 30%에서 40% 정도 축소했지만 이제는 40에서 50%로 더욱더 많은 양의 수술을 수용할 수 없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직서를 아직 내지 않고 남아있던 전공의들도 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면 병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월 채용 예정인 전임의들마저 임용을 포기하고 있어서 더욱더 큰 의료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부는 TF를 만들어서 의대생 집단 휴학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굳히기 의사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의대 학장들이 좀 어떻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의대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신청 기한을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보죠? 이 의대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사실상 굳히기 작업에 들어간 건데요. 교육부는 수요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서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맞춰서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이 증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진 뒤 대학별 정원 배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건데요. 교육부가 정원 신청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은 학교 본부로 발송된 것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차원에서 신청서 제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학교들마다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40개 의과대학의 공통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여서 통일된 의견을 내고 정부에 전달할 경우 이 또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 또 변호사들 증원할 때, 즉 사법시험, 사법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서 로스쿨 만든다고 하면서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교수님들 몸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사실 되게 좋아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의대는 또 좀 다르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계속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인재 영입 1호로 신장식 변호사 영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신장식 변호사하고 통화를 2번인가 했었었고 그때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난주에는 좀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주말 사이에 인재 영입 1호로 본인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주말 사이에 벌어진 첫 인재 영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어제 25일 열린 인재 영입 발표식에서 신장식 변호사를 첫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게 바로 당이 만들어진 이유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면 판결문에 적시된 검사들의 실명을 방송하면 또 김건희 특검이라고 방송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제재를 받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하는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참여 이유를 전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신당을 거쳐서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진보정당 운동에 몸을 담은 경험이 있는 인물인데요. TBS 라디오 방송 진행자를 거쳐 최근까지는 MBC 라디오에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진행했었습니다. 선거방심위원회가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친야권 성향 패널이 많이 나온 친여권 성향 패널보다 현저히 많이 출연하고 패널 발언이 편향돼 있다며 징계를 의결했고 수차례 법정 제재가 이뤄져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작년 12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돼 행정 지도 처분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법정 제재가 이뤄지자 신장식 변호사는 자진 하차한 바 있습니다. 네,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겠다. 그게 바로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 이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조국 신당 이름은 아직은 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가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신 변호사를 영입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형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면 입틀막이 되고 판결문에 적시된 검사들의 실명을 방송하면 또 입틀막이 되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방송하면 입틀막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입틀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다 제대로 돌아오더라. 마이크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틀막 국가가 싫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나가는 이 현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더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TBS 라디오 방송 진행자를 거쳐서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하기까지 진보의 입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과도 많이 이루었고 엄청난 방송 제재도 많이 받았던 정말 대단한 그런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때문에 정의당에서 그 비례번호 받았다가 물러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년에서 2007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인재영의 발표식에서도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 상처받은 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 변호사의 입당을 환영하는 누리꾼들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에 헌신해달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신장식과 조국, 이제야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1호 인재라는 상징성을 가진 자리에 신 변호사를 영입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져 있었는데 이를 잠재우고 정계에 입문할 수 있을지가 그의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게 된 첫 인물이 음주운전 전과 또 편파 방송 논란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음주전과는 매우 오래전의 일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대인이나 뭐 대물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사과를 거듭해서 했었던 것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마도 그 민주당하고의 이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으로 비례를 하고 민주당으로 지역구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다, 민주당으로 지역구든 비례든 전부 다 몰빵해야 된다, 이런 입장과 아니다, 조국 신당을 좀 나눠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좀 서로 대립하는 것도 같아서 향후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열린민주당의 전례를 따라가지고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은지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려했던 그런 사건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이 일주일 넘어서면서 의료 현장이 지금 붕괴 직전이라는 평균이 나오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어제 대대적으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지난 23일 80대 여성 A씨가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병원에 도착해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지역 내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병원들은 병상이 없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중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면서 A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병원의 수만 7곳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53분 만에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었지만 전화를 돌리는 중 심정지가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의식 저하와 마비 증상을 겪은 50대 남성도 대전 내 병원 6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고 경련을 일으킨 40대 남성도 이 지역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37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80대 여성 A씨가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에 7군데? 네, 전문의가 없다, 병상이 없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결과론적으로는 53분 만에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23일에도 50대 남성이 결국에는 또 진료 거부 당했고 40대 남성도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받고 37분 만에 대학병원 이송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병원에 오시면 안 돼요라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확실하군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뭔가 해결을 조금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입장,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하고 의협 또 의대 교수들 결국 대화 물꼬가 좀 터지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희망하며 대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와 협상 당사자는 의협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의협 비대위가 의사 일부 단체인 것처럼 말하며 장난질을 하는 그런 식으로면 정부와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교수 협의회뿐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비대위원장도 의협과 뜻을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단체가 아니라 의협이 하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같은 날 오전 전공의들과 모여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정부는 의과 대학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의협에서는 소속 교수 201명이 한 명 대상으로 의대 정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최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인원 중 54.8%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0명 증원에는 24.9%로 가장 많았고요. 의학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에는 20.9%, 1000명 증원에는 5%, 2000명 증원은 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는 24.9%로 집계됐습니다. 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 전 의협 회장이기도 합니다. 42대.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15만 의사들을 좀 대표하는 그런 비대위의 또 수장이기도 한데요. 좀 의견이 많이 다르군요. 정부나 이런 분들하고. 네. 요점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실제 다른 의사들하고 또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걸 보니까. 소속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얘기들이 좀 더 많았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체 교수 중에 500명 정도는 우리가 증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반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의협에서 또 11월에 온라인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18%도 의대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여기서 전체 의원은 4,010명 중에 733명인 18%이기 때문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몽땅 다 반대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어서 네. 좀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수를 동결하는 거가 능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또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또 아주 크지는 않고 좀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부에서 사실 이번 정부는 그렇게 대화를 막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니네 전부 다 면허 취소시켜버리겠다. 강대강 대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까지 복귀를 한다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복귀 시한을 어기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및 수사, 기소 등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면허 정지는 사유가 기록돼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정부의 최후 통첩에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의협은 강력히 경고한다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및 사법 절차 진행은 전공의들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면서 전공의가 다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젯밤까지 집계된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45개 공공의료기관은 시간을 연장했고요. 12개 군 병원 응급실은 일반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연구하는 전임의들의 계약이 끝나는 이달 말이 아무래도 의료 공백의 최대 고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진료 지원 인력 간호사 시범 사업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면요. 현행 의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게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게 되면 의사들이 그래 한번 해봐라, 배째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후폭풍을 사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의사들이 내세우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우리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 이러면은 우리가 손 놔버리면 우리 면을 박탈시켜버리면 우리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와 이거 진짜 의료개혁 때마다 그래서 이 정부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아 진짜 심각한 부분이 있군요. 현역이래.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대본에서 어떤 식으로 좀 현명하게 이분들하고 좀 타협할 수 있을지.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이런 밥그릇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큰 상황을 좀 보시고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의사들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잘 들어봐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사들한테 그렇게 그냥 한다고 해서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구속한다 만다 이렇게 세게 나간다고 해서 그냥 그들이 말을 듣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처벌받은 사례도 없고요. 해석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의사분들한테 또 관대하게 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많은 법조인들의 친인척들이 또 다 의사로 전부 다 막 깔려있다는 거. 이건 물론 본질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난리가 났습니다. 공천 때문에 아직까지 진통이 있는데요. 여당은 현역 불패 이것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음이 적긴 합니다만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2부 방송인 프라임 일침에서 김진애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당 공천은 현역 불패로 기결되는 것은 29일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잡음 최소화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천을 비롯한 비전 제시에 실패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까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절반인 45명인데요. 친윤계 핵심 인사 4인으로 꼽혔던 이들 중에는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박진, 추경호 의원도 무난히 공천을 거머쥐었고요.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등 충청권 의원 5명도 전날 발표된 경선에서 전원 승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없는데요.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도 장 의원과 김웅, 윤두현, 이달곤, 최준식 의원 등 7명에 불과합니다. 아, 진짜 김건희 여사는 모든은 아니죠. 그들을 많이 살리는군요. 참네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9일 특검 반대입니다. 예? 특검 제의 반대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탈표가 오히려 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국힘 국회의원들 이탈표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익명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안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만나가 될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차라리 특검하지 말고 특검 제의하지 말고 총선 이후에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도록 표를 좀 모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수를 좀 국민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45명 정도가 공천이 확정됐고 권선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모두 단수 공천 받았고 네. 권영세, 박진, 추경 의원도 전부 다 공천직은 거머쥐었고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등 충청권 의원도 경선에서 전원 승리했고 결론적으로는 컷오프 되거나 경선 탈락한 지역구 의원 한 명도 없고 네.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의원도 7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네요. 네. 야, 그러면은 국힘은 완전 승리했네요. 예? 핵심 인사들. 예. 그리고 자,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까지 지역구 의원 24명은 경선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경선 전화나 문자가 돌아가고 있어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보수 과표집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공관위는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14곳에 대한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일부 선거구 확정 지역에 획정 문제가 걸려 있는 곳도 있지만 미정인 지역은 역시 TK 6곳 그리고 PK 3곳, 서울 강남 3구 2곳 등 여당 우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공천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특검법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번 달이 지난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민주당 소식도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추가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게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보인 것입니까? 정확히 뭡니까 도대체가? 네, 고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 불참은 일요일 저녁이었던 25일에 열린 심야회의에서 당내 공천 파동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주류 쪽의 인식을 확인한 뒤에 이날 최고위 회의에 불참을 한 것인데요. 결국에 이제 고 최고위원은 더는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로 인한 갈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는 오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고 최고위원도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다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고 최고위원의 행동을 두고 공천 개입이라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원외의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이날 고 최고위원은 당무를 거부하면 사퇴하라라고 논평을 했고 청년 모임인 파동은 홍 원내대표와 586 기득권 의원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손을 떼라라면서 갈등을 보였습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통보받고 경기 부천을에서 5선을 한 서른 의원은 이날 탈당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 표결 결국은 무산이 되는 거군요. 선거구 합의도 난항을 이루고 원래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민주당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것을 의식해서 현역 컷오프 아무도 안 되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냈던 것으로 공천을 했는데 역시 제가 정말 작두 타야 되는 노역이 결국 민주당 이 특검법 표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게 윤재우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설명이었는데요. 여야는 최대 쟁점인 전북 한석 축소와 관련해서 이를 줄이지 않고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설정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데 맞서서 애초 민주당이 한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남북 강서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표면적인 김건희 특검법 재결 무산 이유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반발심으로 특검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면서 민주당의 전략이 무용지물된 점을 불발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최근에는 공천 갈등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손상을 우려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재의결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 획정 협상하고 연결되어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불발된 거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각 당의 이런 좀 이득 계산이 좀 있었던 거다. 이게 요점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최종 승리자는 민주당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일까요? 이거 되게 미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김건희 살리기였고, 그래서 한간에서는 김건희가 현역 의원들 다 살려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잠잠했던 것들이 전부 다 다시 표면화되면서 오히려 더 시끄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 진짜 정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게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성동갑에서 컷오프되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이 되고, 지금 어제 이 최고위원회 재고를 요청하면서 본인은 계속 왕심이 나가가지고 인사하는 거를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어제 그 현장에서 서로 난리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당 지도부는 서울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간위원회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건데요. 앞서 임 전 실장은 본인이 16대, 17대 의원을 지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었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임 전 실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양산 회동을 언급하면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감동이는 통합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는 절대 못 나간다, 안 나간다, 고려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감동 있는 통합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그런 뜻일까요?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제 사실은 좀 많이 화를 내면서 험지로 나가가지고 싸워달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은 또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갈등이 많았잖아요. 공천 갈등이. 그래서 본인이 나섬으로써 그 갈등을 봉합하는 상징성을 띠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천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게 바로 민주정당 아니겠느냐.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나를 이렇게 헌신했던 나를 이렇게 내쫓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탈당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때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전 대표 측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수진 의원, 박영순 의원에 이어서 서른 의원도 어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민주당 5선의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면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민주적
정치적 공당이 아니라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향후 거치에 대해선 탈당을 고민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그룹 형태로 행동하든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든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데요. 그는 민주당에 남는 것은 출마를 포기하는 방법뿐인데 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방법은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입니다. 질 것 같으니 경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다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사선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을도 어제 전략지로 지정되면서 공천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관된 현역 의원도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홍 의원은 전략 선거구 지정은 오로지 어떻게든 홍영표를 막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면서 당내 문명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신문에서는 경향신문 같은 곳에서는 전략으로 됐다가 다시 경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써니님께서 그럼 아예 특검법 재의결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 이렇게까지 안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뭐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4월 총선 전에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서 아마 총선 이후로 이제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4월 총선 전에는 다들 바빠가지고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늘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의결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의 표가 200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뭐 180은 다 안 되지만 어쨌든 야당 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다 무력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총선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는 뭐 더더군다나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또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자님께서 루베님 뉴스토마토 애청자인데요. 평소엔 차에서 듣는데 목요일에는 뉴스 3합 때문에 특별히 일찍 출근해서 듣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분만 있으면 정말 제가 아주 살맛이 납니다. 디올백님 정치는 수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수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정치색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는데 저는 수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전현주 기자와 뉴스픽 종료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